안녕하세요. 애트리 인공지능연구소 복합지능연구실의 박기영입니다. 오늘 저는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소개에 앞서 먼저 일반적인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분야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 하면 당연히 음성인식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음성인식이 실제로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창기에 제한된 단어나 몇 개의 어절에 대해서 인식하는 고리원 인식에서 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몇 가지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연속어 음성인식의 단계를 거쳐 현재에는 전화 녹취나 회의록 같은 것을 인식하는 자연어 음성인식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어떤 제한된 분야에서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기계가 더 음성인식을 잘한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여러 사람이 원거리에서 발생한 음성도 자유롭게 인식하는 다화자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이 널리 사용될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구글이나 뉘앙스 같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 자동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지식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보이스 서치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장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나 차량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시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 녹취 또는 회의록 녹취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저희 애트리를 포함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중장기적 원천기술 연구 과제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삼성, LG, SKT,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주요 IT 기업에서도 사업화를 위해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는 구글에 대해서 한국어 음성인식은 국내 기술이 오히려 더 성능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어 음성인식 기술이 구글 대비 나은 국가는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협소한 상태고 기업들이 영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국어 솔루션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서 다시 국내 시장에만 주력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국책연구기관 애트리에서는 중소기업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픈소스가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기술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누구나 쉽게 음성인식을 시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은 오픈 API 형태로 자기들의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에 접속하셔서 음성인식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애트리에서도 공공 AI 오픈 사이트를 통해서 음성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트리에서는 음성인식 및 대화처리에 기반한 음성 대화처리 기술을 오랫동안 국책연구 과제로 개발하여 왔는데요. 현재 음성 대화처리 기술이라 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생한 비정형 자연어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이해해서 그 의미에 맞도록 사용자에게 대화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을 음성 대화처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 대화 처리 기술을 이루는 컴포넌트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딥러닝 기반 서버형 음성 기술을 이루는 컴포넌트로는 고효율 음성 디코딩 기술과 고정밀 음향 모델링 기술, 그리고 대용량 언어 모델링 기술이 있겠습니다. 저희 애트리에서는 최근에 급격히 발전한 딥러닝 기술을 음성인식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툴킷을 개발하였는데요. 이런 툴킷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경망 구조를 지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최신의 최적화 기술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툴킷을 사용하여 저희의 서버형 딥러닝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 기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면 스마트폰,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이동에서
다양한 이동 환경에서 발생한 음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콜센터 등을 포함한 고객센터에서 녹취된 음성 또는 연설, 회의 또는 방송 같은 오디오 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고성능으로 음성인식을 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보 검색이나 고객 응대, 회의물, 오디오물, 영상물에 대한 음성 문자 변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성은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 인식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단일 스레드 또는 멀티 스레드 기반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 실시간 또는 일괄 처리 방식으로 음성 인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눅스 기반의 서버 클라이언트형 음성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딥러닝 기술에 기반하여 서버 기반으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서비스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소규모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학습하면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적응 학습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색 엔진입니다. 탐색 엔진은 음향 모델이나 언어 모델 등 지식 베이스에 기반하여 고속으로 음성인식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음성인식 결과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있다라는 시간 정보와 함께 또 내부적으로 형태소 단위의 인식이 수행되는데, 이것을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저를 복원하고 문장 단위의 경계를 같이 포함하는 출력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색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큰 두 가지 컴포넌트가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인데요. 저희는 오랫동안 한국어 음성에 대해서 많은 DB를 수집하여 이러한 DB를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 도메인에서 추가된 음성 데이터를 같이 학습하면 그 서비스 도메인마다 더욱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통계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도메인이 있다면 그 도메인에 맞는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하여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적응학습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언어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있고,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을 받아가시면 몇 가지 도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리눅스에서 실행 가능한 서버 클라이언트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그에 따른 문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적응학습 도구를 함께 제공해 드려서 저희 기술을 받아가시면 바로 서비스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저희 기술을 받아가시면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냐 하면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비서 서비스라든가, 또는 회의 환경에서 속기사들이 타이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회의록 및 속기록 지원 서비스, 그리고 비언어민 음성으로 구성된 음향 모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학습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종래의 기술에 대비하여 음성인식 성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시장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비스 시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에트리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사이트인데요. aiopen.etri.re.kr에 오시면 저희 음성인식 기능을 포함하여 언어 처리, 시각지능 대화 처리 기능 등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저희 기술 이전에 관심 있으시면 itech.etri.re.kr에 들어오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현재 후속 기술로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을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과 음향 모델 그리고 탐색 엔진이 별도의 기술로 별도의 컴포넌트로 개발되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합쳐서 인식 및 훈련을 진행하는 종단의 음성 기술이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맞추어 한국어 및 12개 다국어를 지원하는 종단의 음성인식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기술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국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반의 발성평가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합지능연구실 전형배입니다.
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를 위한 음성인식 기반의 발음평가 기술은 비원어민 학습자의 영어 또는 한국어에 대한 음성인식 기술과 비원어민 학습자의 음성의 발음 유창성 평가 기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말하기 교육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계학습을 적용한 음성인식이나 발음평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는 보다 재미있게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트리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대략적인 블록도입니다. 비원어민 음성의 경우는 유창성이 낮고 발음 오류나 문법 오류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원어민에 비해서 음성인식이 어렵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 연구되고 있는 심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였고 바이디렉셔널 LSTM 모델을 적용하여 고정밀의 음량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특성을 고려한 기계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비원어민과 원어민의 음량 공간을 살펴보면 동일한 말을 하더라도 원어민의 음소 공간과 비원어민의 음소 공간이 서로 다른 데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어눌한 비원어민 음성과 유창한 원어민 그리고 능숙한 학습자의 음성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음량 공간 모델링을 수행하고 또한 보다 좋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대량의 원어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모국어 특성을 고려한 비원어민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음량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기 학습을 위한 발음평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발음 유창성 평가 기술로 말할 수 있는데 언어교육 전문가들이 대량의 비원어민 학습자의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발음의 정확도, 유창성, 속도, 억양의 자연스러움 등을 대량의 데이터에 평가를 미리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한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을 수행하는데 기계학습을 위해서 음양, 음성 확정 특징을 추출합니다. 음성 특징은 음성 구간 길이, 표준 편차, 발화 속도, 휴지 구간 길이 등 약 40가지의 로우 레벨 디스크립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과정에서는 언어 전문가와 이 기계의 유창성 점수 간의 상관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 학습에는 앞에서 정의한 40가지의 LLD 피처를 사용하여서 기계학습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발음평가 기술에서는 결국 전문가 유창성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모델을 기계학습을 수행하게 된 것이고 학습된 평가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자 음성에 대해서 유창성 점수를 출력해 줍니다. 아래 그림은 영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유창성 점수와 함께 4가지의 분석적인 점수를 부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창성 점수와 분석적 점수는 총 5점 스케일로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억양 그래프, 또 문장에서의 단어 강세 정보, 그리고 단어의 길이 정보, 그리고 단어에서의 발음 점수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 기술 이전 기술에 대한 보다 상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음성인식 기반의 발음평가 기술은 유창성이 낮은 비원어민의 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성능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과 따라읽기 문장 또는 음성인식 결과에 기반한 유창성 발음평가 기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 기술을 적용하여 리눅스 환경 서버에서 음성인식과 발음평가를 수행하는 엔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메인에 적합하도록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음량 모델 적응과 언어 모델 적응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스레드 또는 멀티 스레드 기반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 실시간 또는 일괄 처리 방식의 음성 인식을 위한 리눅스 기반의 서버 클라이언트형 음성 인식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신 딥러닝 기술에 기반하여 서버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비원어민 음성에 대해 높은 정밀도의 음성 문자 변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음성인식 적용 도메인의 음성 및 텍스트 DB를 기반하여 적응학습을 통해 서비스 도메인을 위한 성능 제거 도구를 제공합니다. 적응학습은 본 기술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음량 모델, 언어 모델이 이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도메인의 음성 또는 언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서비스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원어민 발성 음성에 대해서 발성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 내용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에서의 탐색 엔진은 음향 및 언어 모델 등의 지식 베이스에 기반하여 고속, 고성능 음성인식 기능을 수행하고 문장 형태 음성인식을 위해 연속어 음성인식 엔진을 사용합니다. 음성인식 결과에 대해 단어별 시간 경계 정보를 출력해주고 발성평가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음성의 유창성 점수를 출력합니다. 유창성 점수와 함께 어휘한 그래프, 강세 정보 등 부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기술 이전에 포함된 음량 모델은 원어민 및 비원어민의 빅데이터로부터 학습한 베이스라인 음량 모델이며 이 기본 음량 모델에 대해서 소규모의 서비스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적응학습 도구를 제공합니다. 언어 모델에서는 발음 변환 도구와 통계적 언어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고 기본 언어 모델에 대해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콘텐츠에 맞도록 언어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적응학습 도구를 제공합니다. 본 기술은 비원어민 영어와 비원어민 한국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라이브러리 형태의 오브젝트 파일과 음성 인식용 이미지 파일 생성 도구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CentOS 계열을 지원하지만 다양한 리눅스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버 기반의 음성인식 엔진 SDK와 런타임 이미지 생성 도구, 그리고 개발자용 지침서를 포함합니다. 음량 모델 및 언어 모델 적응 학습 도구도 제공하는데 역시 리눅스 CentOS 계열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고 다른 리눅스에서도 정상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음량 모델과 적응 학습 도구, 또 기본적인 언어 모델과 적응 학습 도구를 기술 이전에 포함하여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원어민 영어의 경우에 대한 기술 이전 배포 패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 테이블과 같습니다. 음량 모델 적응 학습은 AIM ADAPT라는 적응 학습 환경과 샘플 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설명 문서로 포함하고 있으며 언어 모델 적응 학습은 LM ADAPT라는 적응 학습 환경과 이 환경에 대한 설명 다큐멘트로 구성됩니다. 일괄 처리 서버 예제 코드 및 빌드 환경은 배치 ASR이라는 서버 환경과 설명 문서로 구성되고 온라인 서버 클라이언트 예제 코드는 온라인 ASR이라는 배포 환경과 이에 대한 설명 문서를 포함합니다. 기타 GPU 환경 설정과 음성인식 관련 세부 API 설명 그리고 전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외국어 교육 업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습자 비원어민의 음성을 적용하여 비원어민의 음성에 보다 강인하게 음성인식을 수행할 수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더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본 기술은 최신의 딥러닝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 대비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한국인 영어, 비원어민 한국어에 대해서 특화하여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교육 시장에 적합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국어 특성이 반영된 영어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에트리에서 제공하는 AI 오픈 etri.re.kr 서비스 포탈 오픈 API 데이터 서비스 포탈에서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의 발음평가 API를 사용하시면 비원어민의 영어 발음평가 기능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기술을 사용해 보신 후에 기술 이전 사이트를 통해 기술 이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어 발음평가 기술은 올해 말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도형입니다. 제가 소개할 자료는 다양한 영상 조건에서의 딥러닝 기반 휴먼 행동인식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휴먼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행하는지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상 분석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행동인식 기술의 사업화 영역입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은 주로 지능형 CCTV에서의 이상행동 탐지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 로봇, 즉 로봇과 휴먼이 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서비스 로봇이 휴먼의 일거수일투족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 고객 관리, 즉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언제 구매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 카운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동작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영상 조건에서 행동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CCTV 카메라부터 획득된 2D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키넥터와 같은 3차원 카메라부터 획득된 3D 깊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육안으로 사람의 행동이 구별되는 영상이라면 모두 기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식 대상 행동에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능형 CCTV에서의 이상 행동 감지와 또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일상 행동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기업의 사업화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 다를 테고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이나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그 환경과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에 적응을 해드리고 최적화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행동인식 기술의 성능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능 수준을 말씀드리면 행동인식을 하는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게 NTU-IGBD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총 60개 행동으로 행동인식률이 91.5%에 달하고 있고 91.5%는 세계 3위 내에 드는 행동인식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NTU-IGBD 데이터셋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실에서 촬영한 DB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연구 개발을 할 때는 이 NTU-IGBD DB뿐만 아니라 좌측 하단에 보이는 실제 환경에서 촬영된 실제 DB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인식 기술 성능 수준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의 키사에서 영상 기반 이상 행동 감지 공인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인증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6개 행동이 있습니다. 배회라든지 침입, 방화, 싸움, 쓰러짐, 유기와 같은 행동이 있는데 이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키사 인증을 통과해서 공인 인증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제공되는 샘플 비디오 영상인데요.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바이올런스라는 싸움이라는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 싸움이 언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도 역시 키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영상인데 이렇게 실신을 했을 때 언제 실신을 했는지 이벤트를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바다에 빠지러 가는 행동인데 이렇게 침입.
침입에 해당되는 행동이고 이 침입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동인식은 주로 동작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행동인식을 할 때 동작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이 행동인식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체 검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작이라도 손에 열쇠를 쥐었을 때의 동작이랑 손에 드라이버를 쥐었을 때의 동작은 각각 다른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물체 검출 기술을 가지고 행동인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 자세인식 기술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누워서 세수를 할 수가 없고 또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닦을 수 없듯이 이런 자세인식 정보를 가지고 행동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총 10가지 자세에 대해서 자세인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 있을 경우에는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좀 구부려 서 있는지, 누워 있을 경우에는 얼굴을 하늘로 보고 누워 있는지 아니면 엎드려 있는지 옆으로 누워 있는지 이러한 세세한 자세인식까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포즈 추정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2D 비디오 영상에서 휴먼의 관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딥러닝 기반의 포즈 추정 기술입니다.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은 행동인식이라든지 자세 분석의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즈 추정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GPU 버전, CPU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U 버전은 가장 유명한 CMU의 오픈포즈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픈포즈 대비 정확도와 속도에서 모두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CPU와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GPU 버전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사업화 영역에 따라서 GPU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CPU 버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폰에서 관절 추적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CPU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의 비교 대상은 인텔의 오픈비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모두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즈 추정 기술을 활용한 예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저 두 선수가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 때 점수가 났느냐를 지금까지는 휴먼이 사람이 일일이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포즈 추정 기술을 활용하고 또 뒷단에 행동 분석 기술을 덧붙이면 실제 어떤 기술을 썼을 때 언제 스코어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자동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동인식을 위한 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행동인식의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쪽에서 보시면 이제 물체 검출을 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 좌측이 동작 분석을 한 결과고 하단의 가운데가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입니다. 주방에 위치하고 있고 손에 이제 물병을 들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 있는 자세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멀티모달로 휴먼 행동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랙티컬한 솔루션을 구축을 하실 때는 동작 가지고만 행동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자세, 물체, 이런 위치,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멀티모달로 행동인식을 해야 좀 더 안정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기반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기술은 앞에 말씀드린 행동인식 기술과는 조금 다른 기술인데요. 동작평가 기술입니다. 이 동작평가 기술은 전문 강사의 동작과 카메라로 입력받은 학습자의 동작을 비교 분석해서 학습자가 해당 동작을 얼마나 수행했고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K-팝 댄스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요가나 어떤 피트니스 동작을 배운다고 할 때 현재는 사용자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동작 평가 기술을 활용하신다면 내 동작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데모 프로그램 보시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전문가의 동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학습자의 동작입니다. 이 학습자가 전문가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번 따라했을 경우에 아래쪽에 파란색 바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 따라하면 바가 두 번 생겼고, 세 번 따라하면 이제 바가 세 번 생기고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의 높이가 각 동작에 대한 동작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빨간 라인이 전문가 동작 대비 학습자 동작의 어떤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작은 일련의 자세들로 구성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각 동작을 구성하는 자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바디로 보여줄 수 있고, 이제 레프트 암, 라이트 암, 레프트 레그, 라이트 레그처럼 각 바디 파트별로 자세 정확도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프로타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각 기업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 평가 기술로 제가 기술 이전 상담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역시 동작 코칭 콘텐츠입니다. 골프나 야구 같은 스포츠 동작이라든지 피트니스 같은 그런 동작 교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요. 또 많이 오시는 분야가 이제 문화체험 콘텐츠 분야입니다. 태권도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K-팝 댄스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동작 평가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재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활을 하실 때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동작 평가 기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라든지 동작 관련 저작권에도 본 기술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특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동인식이나 동작 평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원하시는 환경과 그리고 원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바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기업도 만족하고 애트리도 만족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원하시는 어떤 환경의 데이터와 그리고 시스템의 리퀘어먼트를 저희가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기술 특화 작업을 약 한 1에서 3개월 정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특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기업에 보내드리고 기업에서는 기업이 제공한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이 4번까지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기술 이전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및 전수를 해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인데요. 저희가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난이도에 따라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세한 기술 이전료에 대해서는 상담 후에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행동인식 기술이라든지 동작평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 내에서도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기술 전시를 가게 되었고 그 전시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화하시는데 이런 요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술은 그 기업이 원하는 환경과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에 특화해드릴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먼의 동작이라든지 행동에 관련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기업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시면 아주 흔쾌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CCTV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차량을 연속 추적하고 식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면 안에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CCTV 내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객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객체들 중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범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CCTV로 그 사람이나 차량을 봤을 때 유일하게 그 사람이나 차량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느냐, 식별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CCTV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이제 식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식별은 식별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서 적용되는 기술인데,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다른 CCTV에 있었던 그 사람과 동일인이냐를 알아내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 식별과 재식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 재식별 기술입니다.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유일하게 알 수 있으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무언가 하면,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0분 전에 A라는 지역에 있었고 20분 전에 B라는 지역에 있었고 뭐 10분 전에 C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과 동일인이냐를 알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CVPR과 같은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리서치 토픽이 되었던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뒤에서 뭐 성능적인 측면이나 제가 응용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CCTV 내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흰색 옷을 입은 등번호 44번의 저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저렇게 이미지를 클리핑을 하게 되는 거죠. 클리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을 이제 쿼리를 넣고 어떠한 CCTV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대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사도 순서대로 랭킹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별로 이렇게 랭킹이 매겨지게 되고, 지금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별로 유사도의 랭킹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의 2차 개입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저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맵의 이동 경로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저 부분들이 오른쪽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10분 전에 어디 있었고 현재는 또 어디 있을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드를 카피를 해와서 직접 노트북에서 자기의 PC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통 마켓 1501이라는 DB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DB로 보면 저희들은 한 94.8% 랭크 1 기준으로, 근데 소타 세계 최고 논문에 있는 성능 같은 경우는 한 90만 7%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오버피팅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켓 1501 DB에서도 테스트를 했지만 실제 지자체의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서 랭크 1 기준으로 한 88% 이상의 성능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오버피팅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응용 분야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용의자를 추적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쪽 부분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고, 예전에 제주도의 고유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들을
골든타임 내에 추적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뭐 많은 우려가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 지금도 보면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공공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미아나 치매 노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뭐 실종 아동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 아니면 어떤 매장 내에서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서 어떠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을 식별하는 기술인데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전용 카메라가 달려있고 특수 카메라가 달려있고 포커스가 그 지역에 맞춰져 있는 전용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발견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그 차량 번호판 전용 그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그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저런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AI 기술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겐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웃풋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은 뒤에서 보시는 바와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차에 대해서 만약에 저 차 번호를 인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차량 번호판이죠. 그렇지만 요즘에 저희들이 개발한 겐 기술을 통해서 저 오리지널 번호판을 복원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예전에 영화에서 보시면 범인의 용의자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복원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경찰 쪽에 의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랭크 3 기반으로 해서 한 82% 그러니까 꽤 괜찮은 성능으로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를 마쳤고 작년부터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본 기술을 통해서 범죄 2건을 해결을 했고 올해도 10여 건의 범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경찰청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용되는 분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차량을 식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주차 관리 시스템, 뭐 수배 차량을 검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공공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당히 열악한 번호판을 복원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민간 쪽보다는 공공 쪽에 아무래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민간으로 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부분들은 같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차량 재식별 기술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차량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차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뭐 그랜저 검은색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검색을 해서 뭐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량을 인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금 실제 영상이고요. 저희들이 한 140개의 차량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시면 저렇게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모델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지금 상당히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랭크 1 기준으로 한 94.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CCTV로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 CCTV에서 175개의 CCTV 영상 내에서 한 142종의 차종에 대해서 한 결과 지금 한 94.7%, 랭크 3로 보면 한 98.4%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쓰일 수 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CCTV 관제센터나 경찰 쪽에서 용의 차량을 추적하는 데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디지털 트윈 쪽에 스마트 시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쪽에서는 차량 정보들을, 실시간 차량 정보들을 결국은 디지털 세계로 좀 옮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떠한 차량이 몇 대가 이러한 지역을 지나갔느냐를 체크를 하게 돼서 그 부분들이 결국 인포메이션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의 뭐 교통 흐름이라든지 어떠한 교통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는, 어널리시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차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량 모델이, 어떠한 색깔을 가진 차가 어떠한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안 틀었는데 동영상은 이렇죠. 그래서 밑에 스마트 주차장 쪽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수배 차량 금가하는 쪽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배 차량을 금가하는 부분인데, 크게 지금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량 모델을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복원하는 기술을 같이 합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지금 통합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아니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아니면 고정된 CCTV가 아닌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대시보드에서 촬영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차량의 모델을 식별을 하고, 색상을 식별을 하고, 차량 번호판을 알아내는 이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공 분야, 공공 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관리라든지 주차 관리라든지 여러 민간 분야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지금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서 대시보드에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모델 정도는 뒷모습을 보고 감지를 하고요. 좀 가까이 오면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 번호판 감지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도 저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합쳐서 통합이 돼서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상당히 활용이 넓게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지교통 ICT 연구실장 윤대섭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모니터링 및 제어권 전환 에이전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대상 기술의 내용 및 범위, 경쟁 기술과의 비교, 사업성, 시장 동향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그 연구기관과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는 그 SAE라고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6가지 정도 레벨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L0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자율주행을 수동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L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상하는 궁극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수준은 저희가 L2에서 L3 정도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차의 기능은 뭐냐면 특정 도로나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어권 전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수동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동 운전과 자율주행이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처음에 자율주행을 할 때는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운전 환경을 상당히 많이 살핍니다. 앞에 차가 있는지, 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1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운전자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러고 더 이상 이제 운전 환경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운전을 못할 상황이 됐는데 그때 운전자에게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해주세요. 이런 이제 그 경고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운전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의 교통사고를 보면은 그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가 센서가 센싱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큰 트레일러가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이제 사고로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NTSB라는 이제 그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그 테슬라 차량을 그 왜 사고가 났는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거를 얘기를 했고 레커멘데이션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나오는 자율주행 차들은 그 운전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운전자 모니터링하는 걸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술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DVE라고 해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DVE는 드라이버 비이클 인바이먼트에서 운전자 차량 환경이 되겠고요.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해서 제어권 전환이 필요할 때 운전자에게 어떤 식으로 제어권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지 그런 에이전트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UNEC라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TOR이라고 해서 TOR은 테이크 오버 리퀘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지 못할 때 운전자에게 수동 운전 요청하는 그거를 TOR이라고 하는데 4초 이내에 운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왜 4초가 맞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DV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제어권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람들이 와서 제어권 전환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32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운전 환경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뭐 실제 차량에서 만약에 제어권 전환을 하게 된다면 아마 4초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운전자들이 약간 좀 편안해합니다. 이거는 사고가 나도 크게 문제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반응 시간이 느리긴 하는데 실제 그 도로 환경에서는 운전자들이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초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고령 운전자나 이런 분들은 또 그 제어권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적당한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전체적인 그 결과물에 대한 이제 구성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DVE 시스템이 있습니다. DVE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뎁스 카메라를 써가지고 운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운전자가 뭐 팔을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전방을 주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체 실험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자가 뭔가 행동을 하지만은 그 내부에 있는 그 생체 정보들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ECG 센서를 써가지고 그 운전자의 호흡 정보들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그 운전자가 몸에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아마 운전자가 실제 몸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리모트로 생체 신호를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은 시뮬레이터 환경입니다. 물론 이제 실차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그 아직 자율주행차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차에서 하다가 그 제어권 전환 실패했을 때 사고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DV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실차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V 시스템이 운전자의 그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거라면 그 운전자한테 뭔가 제어권 전환 요청이 왔을 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옆에 보이시는 CPA 시스템,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여기에 모아놨고요. 결국은 운전자는 이거를 보게 됨으로써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 환경에 대한 그 상황 인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그 자율주행차가 수동 모드인지 자동 모드인지 아니면 제어권 전환이 언제쯤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운전 준비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동 운전 중에서 그 제어권 전환 요청이 왔을 때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제어권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수치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운전 준비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데 그런 운전 준비도도 여기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운전자의 운전 준비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은 이 CPA 시스템이 어떤 그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운전 환경을 살피세요. 이제 이런 경고를 주게 됨으로써 운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운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기술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DV 시스템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CPA 시스템 기술이라고 해서 코파일럿 에이전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상세 설계서나 결과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쟁 기술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마땅한 기술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운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데베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이제 데베 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운전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알려주기보다는 그 다양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동기화시키고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긴 한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에트리에서 요번에 이런 기술들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됨으로써 이런 기술들은 계속 중요도가 높아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관련해서는 그 자동차 OEM 회사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술과 비교 중에 이제 그 특장점 보시면은 일단은 그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그 차량 정보라든지 환경 정보, 운전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알기 위한 그 센서들이나 그 정보의 그 데이터 수집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동기화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5ms로 모든 정보들이 동기화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통신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UI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결국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분리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UI를 개발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운전자의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을 또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단순히 팔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개를 움직이는지 이게 결국은 운전 환경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행정에 대한 디파인을 하고 그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OR 정보 같은 경우는 운전자한테 그 자율주행이 어려우니까 수동 운전을 해주세요 하는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여러 가지 TOR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총각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고 어떤 정보는 촉각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이 기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그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인지 능력을 적정 수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 채널을 통해서 그 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담았고요.
그리고 TOR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어권 전환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 제어권 전환이 잘 일어났다, 잘 못 일어났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그 TOR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서 실시간 차량 정보나 환경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사업성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전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서비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제시를 하였는데 추후에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기능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그럴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 운전자 인적 요인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운전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율주행차 운전 면허 인적 요인 시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수동 자동차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동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쓸 때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면허를 발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면허증 발부 같은 경우는 경찰청 소관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거는 또 국토부 소관이고 해서 아직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저희 시스템은 일반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기 전에 자율주행차가 어떤 거구나 하고 뭔가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인간 인터페이스 시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뭔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때 그게 운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럴 때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뭐 구글링에도 많이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관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 규모 예측도 역시 현재까지는 꾸준히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곁에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시장이 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융합표준연구실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긴급군안 체계 이콜 단말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OBD 스캐너 등에 내장된 3축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GPS 센서 등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차량 사고 발생 유무를 감지하고 사고 발생 감지 시 긴급군안센터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개발의 필요성은 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를 구조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사고 위치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긴급군안 기관에 전달하여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군안 체계 표준과 법령을 준비하고 이에 따르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이 완성되고 법령이 구축된다 하여도 현재 도로에 운행 중인 대다수의 차량은 차량 ICT 기반 긴급군안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 표준 및 법령을 따르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OBD2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애프터마켓용 차량 ICT 기반 긴급군안 체계를 완성시키는 단말에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OBD2 스캐너 등에 내장된 3축 가속도 센서,
GPS 센서 등의 측정 값을 이용하여 임계치 기반 혹은 다른 변화를 감지하여 차량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고 발생이 감지되었을 경우 긴급군안센터로 자동으로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하여 구조 요청을 하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특징은 차량이 특정 차량과 연계하지 않고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사용하는 단말, 스마트폰 단말 혹은 차량에 부가로 장착된 스마트 기기 혹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OBD2 센서 등에 내장된 자이로스코프 및 여러 기타 가속도 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고 감지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단말들을 이용하여 본 기술은 실시간으로 센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고 감지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를 판단하여 차량 사고 발생 시 긴급군안센터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상세 사양은 센서 측정값 기반 사고 판단 기술, 오신고 방지 자동 사고 접수 취소 기술, 학습 기반 인계치 자동 보정 기술, 기기 거치 자세 기반 자이로스코프 축 보정 기술, 그리고 위치 기반 사고 신고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신고 방지 자동 사고 접수 취소 기술은 단말을 이용하여 사고를 잘못 감지했을 경우에 서버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기술이 탑재되었고 차량의 특성 혹은 애프터마켓 단말이 장착된 위치 등에 따라 같은 차량 혹은 유사한 상황이라도 사고 감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 기반 인계치 자동 보정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기술 이전 시 한국형 이퀄 표준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제공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해외에 보면 EU, 러시아 혹은 미국에서 차량 ICT 기반 긴급군안 체계에 대한 표준 개발 및 법제화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본 기술과 같이 출고 이후 장착된 차량 전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 혹은 표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회사에서 통신사와 협력하여 오비니 스캐너 단말 혹은 블랙박스를 사용하여 사고를 감지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기술의 미완성도 혹은 표준의 부재 등으로 하여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본 기술의 우수성은 국내외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여러 단말에 장착될 수 있고 범용성이 있는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단말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신차 출고 시 장착되는 전장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 기술은 2018년도 말 최종 상용화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기술 이전의 범위에는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한국형 이퀄 기술 문서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ITSK 코리아에서 개발한 표준과 TTA에서 개발한 표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ITUT에서 개발한 표준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외 혹은 국내 다른 전장사업 진출 시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로 등록된 표준이 2건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표준이 출원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은 차량 ICT 기반 긴급군안 체계 구축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공공재난 구조 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나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 조합 혹은 보험사 등에서 본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이전의 기술과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기술은 교통안전공단이 연구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사고 감지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로서는 상용 단계가 완료가 되었으므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도입의 효과는 운송사업자, 조합 등 보험사 등에서 해당 기술을 도입할 경우 차량 혹은 요 구조 차량의 정확한 위치 및 구조 내용을 알 수가 있으므로 임용 구조 확률을 높이고 필요시 견인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는 중소기업 3,300만 원,
중견기업 9,900만 원, 대기업 1억 3,200만 원이고 이전 희망 업체가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공공기관인 경우 중소기업의 기준의 기술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IoT 인프라 보호용 침해 확산 방지 기술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연구실에 있는 김정여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세 가지에 이 다음과 같은 목차로 개요, 내용 및 범위, 사업성, 활용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의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초연결 시대에 아주 다양한 무선 이동 접속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IoT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접속 환경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연계 상황에서까지 안전한 IoT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빠른 공격의 확산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정보 유출 등과 같은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 IoT 인프라 보호용 침해 확산 방지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기술을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서 그 공격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 확산을 방지하는 스마트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많은 디바이스들이 좀비 환경이 돼서 그 도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해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런 공격을 방어하는 동적 경계망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IoT 기기가 자원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정보 유출을 방지해주는 경량 암호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IoT 인프라 보호용 침해 확산 방지 기술을 물론 다음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IoT 인프라 환경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존에 있는 환경보다 IoT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커넥션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래서 계층 구조의 그런 IoT 인프라 환경이 많은데 그런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그 위협이 전파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실제로 감염된 기기나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의 그룹핑해서 세그먼트 단위로 보안 위협을 자동 격리하고 또한 이걸 자율적으로 보안을 통제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표준은 실제로 니스트 위험평가 가이드나 ISO에서 나오는 위험관리 가이드 기반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기기의 상태나 네트워크의 그런 패킷 탐지 정보 그리고 실제 서비스의 정보까지 그 보안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세그먼트를 격리해주는 그런 기술이고 그거에 다시 그 복구해주는 기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한 동적 경계망 기술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될 때 선 기기 검증을 하여서 실제로 실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 표준 기반의 IoT 인프라용 그런 방어 기술이고요.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있는 그런 기술들을 IoT 환경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도수 방어 기술입니다. 본 그 표준, 글로벌 표준은 CSA라고 해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STP 버전 1.0 표준을 만족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규모 환경에서 도수를 방어하고 메시지 유변조나 도감청을 방지해주는 그런 실내 연결 관리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실제 이런 IoT 환경이 실제 자율 제어
하기에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여서 자원들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경량 암호를 개발을 하여서 상용 암호 대신에 저희가 개발한 이 암호를 쓰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처리 성능으로 실제 저희 국가에 쓰이고 있는 KCMVP라고 하는 그런 인증의 시험에 대응한 그런 고성능 암호 구현 기술입니다. 이 기술 내용의 범위하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세그멘테이션 기술인데, 스마트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나 게이트웨이, 서비스 단위로 세그먼트 하는 그런 그룹핑 기술입니다. 그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서 아주 빠른 확산이 일어난다면 어느 순간에 자동으로 격리해주고 다시 또 그것을 복구해서 자율적으로 보안을 통제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빠른 사물봇이 굉장히 많아져서 미라이봇 같은 그런 사물봇 공격들이 많은데 아주 빨리 공격이 자동 전파된다는 그런 기술이, 그런 그 상황에서 차단해주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보안 통제 관리 서버와 각 그 게이트웨이나 기기까지 보안 통제 에이전트를 설치하여서 실제로 실행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스마트 세그멘테이션 기술의 특장점만 설명을 드리면 사물봇 같은 그런 사이버 위협의 아주 빠른 확산 방지를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자율 제어 구조라는 것입니다. 인프라 안에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실제 인프라 자체가 어떤 그 위협이 있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기 속성과 탐지된 보안 위협 기반으로 보안 위험도를 산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각 세그먼트 되어 있는 그런 세그먼트 기반의 IoT 인프라에 대한 자율적 보안 통제를 하겠다는 게 그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IoT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계층적인 위협 전파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게이트웨이나 디바이스들은 단대단 서버와 바로 연결되는데 저희 IoT 환경에서는 IoT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서 계층을 한 번 더 이루고 있는데 전파 자체도 그렇게 위협이 전파될 때 그 위협 쪽으로 굉장히 간다는 거, 그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방어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니스트 그리고 ISO 표준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기나 게이트웨이 서비스 단위로 아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실제 악성 코드에 감염된 기기별로,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아래의 그런 기기들, 그 다음에 동일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 단위로 그룹핑 되어서 실제 침해 확산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내용 및 범위는 크게 5가지로 기술이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 그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그 보안 통제 모니터링하는 그 기술입니다. 기기나 아까 게이트웨이나 서비스 단위로 시각화가 되어야 이게 어떻게 그룹핑 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데, 저 그림에 보면 오른쪽 편에 실제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모니터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과 세그멘트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IoT 인프라의 보안 통제 정책을 관리해주고 제어해주는 기술, 그리고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비정상 패킷을 탐지해주는 기술인데, 이거 자체는 요즘 그 시스템이 가면서 IoT 환경이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로의 밴드윗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단위에서 비정상 패킷을 탐지해주는 그런 엣지 컴퓨팅의 그런 기술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IoT 인프라에서 보안 통제를 실제로 수행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동적 경계망 기술은 2번째 기술로 지금 사물 본넷 기반의 대규모 도스 공격을 방어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인베디드 기기이다 보니까 그 보안의 취약점이 굉장히 커서 그 여러 그 취약성이 있는 인베디드 기기로 미라이봇 같은 대규모 도스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서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그 인가되지 않은 그런 보통 노말의 그런 단말에서
그 단말의 제어권을 획득해서 실제 공격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먼저 인가된 기기만 실내 연결 관리로 그렇게 경계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표준으로 만족하게 만들었고요. 특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용 수준에서 접근 제어 정책을 설정하더라도 네트워크 수준에서 동적인 방화벽을 생성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검증된 기기만이 IoT 인프라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 굉장히 좀 클린한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쉽게 적용이 가능해서 대규모 도스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 유변조나 도감청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의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연결 전 디바이스의 상태를 보증해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제어 기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적으로 방화벽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내용 및 범위는 크게 5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 기기 검증, 기기를 접속하기 전에 검증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상호 인증을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이 있고요. 맨 처음에 어센티케이션 해주는 단일 패킷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SPA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반이 되는 통신 기술, 그리고 접근 제어를 결정해주는 기술과 커맨드 핸들링을 해주는 그런 기술, 실제로 접근 제어를 수행해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로 경량 암호 기술이 있는데요. 경량 암호 기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IoT 기기에 실제로 암호화가 돼서 통신상의 네트워크 데이터가 암호화되거나 실제로 데이터의 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암호 기술입니다. 크게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로 나누어서, 대칭키 암호는 기밀성 기능과 메시지 인증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비대칭키 암호는 전자서명, 키 교환, 키 생성, 그리고 해시 기능, 난수 발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점은 경량 IoT 기기에 굉장히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국가나 공공기관의 다양한 국산 암호를 지금 포함해서 ECC라고 해서 비대칭키 암호에 전자서명 키 교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실제 하드웨어 의존성 없이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ARM 32비트 콜텍스 M 계열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A 기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드웨어 의존성 없이 표준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호 프리미티브 기능을 모듈화로 구현해서 서비스에 맞는 암호 API를 재정의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상용 암호 대비 굉장히 우수한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내용 및 범위에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은 실제 저희가 말하는 울프 SSL이라고 하는 아주 공개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 그리고 엠베드라고 하는 암에서 나오는 상용 암호 2개를 비교를 했는데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가 저희께 성능이 좋습니다. 사업성은 지금 이 각각 3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지금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안 관제 업체들, 실제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운영 시험했는데 IoT 환경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적 경계망 기술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 내에서 미리 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저희가 CITS라고 해서 교통신호등 같은 것들은 지금 주인이 없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에서의 CITS 기능을 실증하고 거기에서 운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량 암호는 저희가 ARM 코텍스 M 계열에서 했는데 실제로 해외 상용화에 지금 이미 현지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쓰이고 있는 암호 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화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유럽 AMI 상용 서비스에 적용을 했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노르웨이에 85만 호에 1200억 규모로 지금 상용화를 하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그 활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IoT 환경에서 보면 홈 가전에서부터 교통, 빌딩, 팩토리, 기존에 있는 IoT 기기에 네트워킹이 되다 보니까 숨을 쉬게 되는 거죠. 네트워킹 자체가 보안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각 파트마다 보안이 굉장히 필요하여서 그 필요한 곳에 모두 사업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지능형 원격 검침 보안에 이미 벌써 국내에 사업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전 사이트는 크게 지금 세 가지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에트리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기술로 찾으시면 실제 기술이 좀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그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